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동양의 탈무드라 불리는 책은담 읽어드리려고 해요. 단편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잠드실 때 들으시면 잠이 더 솔솔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이유.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 모을 줄만 알았지 도무지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어 못 사람들에게 지독한 구두쇠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큰 마음을 먹고 관청으로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내놓을 테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는 우쭐거리며 관리에게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가난한 친구가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 친구는 비록 가난하지만 식견이 뛰어난 선비였다. 친구가 찾아오자 그는 얼굴을 붉혀 흥분하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며칠 전에 내가 직접 관청으로 찾아가 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하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나? 친구가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자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암소와 돼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게 해. 선비 친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암소와 돼지가 만나서 이야기했네. 돼지가 불만이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다네. 왜 사람들은 자기보다 암소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일세. 부자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야 암소가 돼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 아닌가? 선비 친구가 여전히 빙긋이 웃음을 머금은 채 대답했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네. 한번 생각해보게. 세상에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나? 아무리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지 않는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암소가 돼지보다 값이 더 나가기 때문이네. 그러자 선비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돼지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야 밤낮 먹기만 하지 주는 것은 별로 없지. 하지만 죽어서는 맛있는 고기와 뼈를 제공하지 않나? 그럼 암소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나? 그야. 부자는 뭔가 깨달은 것이 있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암소는 죽어서 고기와 가죽과 뼈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있을 때도 우유를 준다네.
사람들이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네. 선비 친구의 말에 부자는 비로소 자신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옛날 충청도 지방에 이름난 효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박씨 성과 윤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남들이 다 아는 이름난 효자였지만 정작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 각자의 부모를 어떻게 모시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윤씨 효자가 박씨 효자의 효행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늘도 감동한다는 그 효성을 지니셨다 하여 배우러 왔습니다. 윤 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별 말씀을. 저도 형 씨의 효성을 들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방으로 들어오자 박 씨는 이름난 효자답게 먼저 윤 씨 어머니의 안부부터 물었다. 날씨가 매우 찬데 요즘 자당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잖아도 요즘 날이 너무 추워서 안방 아랫목에 두툼한 비단 이불을 깔아드리고 입이 심심하실까봐 맛난 다과를 만들어서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씨의 자당께 인사를 여쭈어야 할 텐데 아까부터 뵙지를 못하겠군요. 어디 외출하셨나요? 박 씨는 대답 대신 가만히 뒷곁으로 다 있는 쪽문을 열었다. 그러자 뒷곁 채마밭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하나가 언 땅에 호미질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아니, 저분이 형씨의 자당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찾아온 것 같군. 세상에 이런 불효가 어디 있단 말이오? 난 이만 돌아가겠소. 윤 씨가 화를 내며 일어서자 박 씨가 말했다. 나는 어머님을 모실 때 절대 무엇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편하시도록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시도록 해드린답니다. 그 말에 윤 씨는 화를 낸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인내를 일깨워준 친구의 조언. 옛날에 같은 서당에서 학문을 익힌 친구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열심히 학문을 닦아 한 친구가 먼저 벼슬길에 올랐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다른 한 친구도 관직을 얻어 임지로 가게 되었다. 임지로 부임하기 전날 뒤에 관직을 얻은 자는 친구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는 예전에 함께 학업을 했던 친구도 참석했다. 그는 막 이제 임지로 떠나는 친구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겪어보니 관직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네. 앞으로 많은 일을 참아야 할 것일세. 알겠네. 자네의 충고를 잊지 않겠네. 시간이 흘러 연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 먼저
벼슬길에 나섰던 친구가 다시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참아야 하네. 허허, 알겠네. 꼭 그렇게 하지. 여대가 끝나 친구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다. 벼슬을 하고 있는 친구는 맨 마지막으로 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그에게 당부했다. 꼭 명심하게 참고 또 참아야 하네. 그러자 그는 지겹다는 표정을 지으며 발끈 화를 냈다. 아니, 친구가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알았다는데 왜 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하나? 그 말에 친구는 실망스러운 낯이 되어 중얼거렸다. 그것 보게나. 이제 겨우 같은 말을 3번 했을 뿐인데 그것도 참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세. 그는 친구의 말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부자는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일.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 2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 농부는 논농사, 밭농사,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일해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다른 한 농부는 부자가 된 농부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했다. 하루는 가난한 농부가 부자 농부를 찾아가 돈을 많이 모은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부자 농부는 자신이 성공한 비결을 차근차근 일러주었다. 일단 돈을 벌면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결입니다. 부자 농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쓰지 말라는 말로만 일관했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부자 농부의 집을 나선 가난한 농부의 머리에는 오로지 돈을 쓰지 말라는 말만 뱅뱅 돌았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돈을 쓰지 말자. 그는 굳게 결심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주막이 보이자 그리로 들어갔다.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 배가 출출한걸. 그는 부자 농부가 한 말은 까맣게 잊고 막걸리와 고기 국밥으로 배를 채웠다. 그 후로도 그는 평소처럼 배고프면 배불리 먹고 졸리면 아무 때고 잠을 잤다. 그러다 보니 좀채 돈이 모일 사이가 없었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는 다시 한번 부자 농부에게 찾아갔다. 전후 사정을 들은 부자 농부는 가난한 농부를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 밑으로 데리고 갔다. 이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릴 수 있겠소? 사람 키에 10배도 넘은 높은 나무라 겁이 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꼭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가난한 농부는 나무로 기어올라 나뭇가지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 손을 놓으라고 주문했다. 가난한 농부는 더욱 겁이 났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 나무 아래에서 부자 농부가 소리쳤다. 이번에는 나머지 한쪽 팔도 놓아보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난한 농부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보시오. 지금 나더러 이 나무에서 떨어져 죽으라는 말이오. 당신이 돈푼이나 있다고 사람을 놀리는 거요. 부자 농부는 나무에 매달린 채 버둥거리는 농부를 향해 말했다. 그렇다면 죽을 수야 없으니 이제 그만 내려오시오. 가난한 농부가 내려오자마자 자기를 희롱했다며 부자 농부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그러자 부자 농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진정하시오. 나는 당신의 부탁대로 부자가 되는 법을 똑똑히 가르쳐 준 것뿐이요.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방금 전에 당신이 두 손을 다 놓으면 떨어져 죽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것이오? 바로 그것이오. 일단 돈이 자기 손에 들어오면 마치 높은 곳에서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있는 듯 돈을 꽉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오. 나는 처음에 당신이 찾아왔을 때도 돈을 쓰지 말아야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당신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다시 한번 깨우쳐 준 것뿐이요. 사실 부자가 되는 일은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요. 가난한 농부는 그제야 부자 농부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렸다. 그 후 가난한 농부는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이 날 때마다 나무 위에 매달려 있던 그날의 일을 떠올리곤 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에는 그도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으뜸. 옛날에 3명의 왕자를 둔 왕이 있었다. 3 왕자는 모두 글을 많이 읽어 영리했다. 세월이 흘러 왕이 늙자 후계를 정하기 위해 고민하던 왕은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현자를 불러 상의하게 되었다. 현자는 3 왕자가 한자리에 모인 데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만약 왕자들께서 세상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떤 새가 되길 원하십니까? 첫째 왕자가 대답했다. 나는 매가 될 것입니다. 매는 새들 중에서도 강하고 날렵하여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둘째 왕자가 대답했다. 나는 독수리가 되겠습니다. 독수리는 용맹하기가 으뜸이어서 새 중의 왕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셋째 왕자가 대답했다. 나는 까치가 되겠습니다. 까치는 남을 해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길조로 여기는 성스러운 새이기 때문입니다. 왕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현자는 왕에게 찾아가 말했다. 첫째 왕자는 성취욕이 강하여 한때는 흥할 것이지만 결국 많은 적이 생겨 전쟁이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왕자는 용맹하여 통치력은 강할 것이지만 결국 백성들의 원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셋째 왕자는 강하지도 용맹하지도 않으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 능히 적을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자의 말을 들은 왕은 망설임 없이 셋째를 후계자로 삼았다.
욕심에는 끝이 없다. 옛날 하늘나라에서 신선 하나가 땅으로 내려왔다. 그는 지상에서 가장 욕심이 없는 자를 데려오라는 천재의 명을 받들고 있었다. 천재는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줄 생각이었다. 신선은 어느 산 옆을 지나다가 온화한 얼굴을 지닌 중년의 사내를 만났다. 내가 저기 보이는 큰 바위를 금덩이로 만들어 줄 테니 갖겠느냐?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싫다 했다. 왜 금이 싫으냐? 그게 아니라 저 산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신선은 이내 그자의 욕심에 혀를 내두르며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이라도 더 큰 금을 갖기를 바랬다. 그래서 신선은 어린 사람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어린 자들은 아직 세상의 탐욕에 그나마 적게 물들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신선은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반듯하게 생긴 소년 하나를 만났다. 내가 저기 보이는 큰 바위를 금덩이로 만들어 줄 테니 갖겠느냐? 소년이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까지 바위만한 금덩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녕 저 바위만한 금을 갖지 않겠느냐? 예. 정말 금이 탐나지 않느냐? 신선은 거듭하여 물었지만 소년은 금덩어리를 갖지 않겠다는 얘기만 반복했다. 오, 이제야 제대로 사람을 찾았구나. 신선은 이제야 할 일을 다한 것 같아 너무 기뻤다. 그래서 소년의 소원 하나를 들어줄 요량으로 그에게 물었다. 내 뜻이 참 갸륵하구나. 내가 이 손가락으로 내 소원을 이루게 해줄 테니 하나만 말해보거라. 그러자 소년이 천진스럽게 말했다. 바위 덩어리나 산을 단숨에 금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선님의 그 손가락을 제게 주십시오. 세 사람의 주검과 금덩이. 세 젊은이가 숨이 끊긴 채 길가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 중 하나는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나머지 둘은 아무 상처 없이 죽어 있었다. 그런데 세 사람 옆에는 주먹만한 금덩이가 놓여 있었다. 이들이 숨을 거두게 된 사연은 이러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다. 우리가 함께 발견했으니 공평하게 3등분 하자. 세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술을 한 잔 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주막으로 달려갔다. 술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저 두 놈만 없애버리면 금덩이는 온전히 내 것이 될 텐데. 욕심이 생긴 그는 술에 독약을 넣었다. 그런데 이 무렵 술을 사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두 친구도 똑같이 흑심을 품었다.
그 친구를 없애버리면 금덩이를 반으로 나눠 가질 수 있을 텐데. 에이, 그럼 없애버리기로 하자. 사전에 입을 맞춘 두 사람은 술병을 들고 오는 친구가 보이자마자 달려들어 돌로 머리를 쳐 죽여버렸다. 자, 이제 우리 둘이 축배를 드세. 두 사람은 독약이 든 술을 나눠 마셨다. 잠시 후 길가에는 세 사람의 주검과 주인 없는 금덩이 하나가 뒹굴게 되었다. 처음에 잘못 들어선 길. 어느 유명한 화가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 한 장을 가지고 노인이 찾아왔다. 노인이 유명한 화가에게 말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림입니다. 이 그림 좀 평가해 주십시오. 화가는 노인의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노인의 그림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으나 진실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고 장면 장면마다 잔재주만 피운 흔적이 역력했다. 화가는 노인에게 이 그림을 어떻게 평가해 주어야 할지 고민이었다. 하지만 사실대로 평가해 주는 것이 예술가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했기에 화가는 자신이 느낀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그랬더니 노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역력하게 깃들었다. 잠시 후 노인은 또 다른 그림 한 장을 화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이것은 젊은 화가 지망생이 그린 것입니다. 노인이 건네준 그림을 보는 순간 화가는 깜짝 놀랐다. 오,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린 젊은이가 있다니. 대단하군요. 예술적인 감각과 창조력이 대단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친구가 누굽니까? 감탄을 아끼지 않고 있는 화가에게 노인이 말했다. 이 그림은 제가 40년 전에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자신의 과거를 화가에게 들려주었다. 노인은 젊어서 지금 화가에게 보여준 그림을 당시 유명한 화가에게 보여주어 극찬을 받았다. 그러나 그 극찬은 오히려 노인에게 해가 되었다. 칭찬을 들은 이후로 노인은 오만해져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겠다며 기이한 파경만을 탐닉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노인은 정체불명의 기괴한 그림만을 그리며 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더구나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만은 버리고 있지 않았으나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 있었다. 돌멩이가 가득 찬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다. 그 영감은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일전 한 푼 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느 해 인간은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 대부분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둘 굶어 죽어 나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거기다가 모아놓은 돈을 잃어버릴까봐 늘 전전긍긍했다. 혹시 도둑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영감은 국리 끝에 자기 집 담벼락에 몰래 큰 항아리를 붓고 돈이 모이기만 하면 거기에 갖다 넣었다. 그것도 불안해서 아침 저녁으로 항아리가 안전한지 확인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두쇠 영감은 여느 날처럼 항아리를 확인하려고 뚜껑을 열어보았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돈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항아리 속에는 엽전 대신 돌멩이가 가득 들어 있었다. 영감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이웃 마을에 사는 구두쇠 영감의 친구가 찾아왔다. 영감이 돈을 몽땅 도둑 맞고 망연자실해 있는 광경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뭘 그리 넋을 놓고 앉아있는가? 어차피 그 항아리에 들어있던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을 작정 아니었나? 그렇다면 항아리 속에 든 것이 돌멩이든 돈이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인간의 끝없는 욕정. 진나라 무왕의 아내는 보통 여자와는 달리 질투심과 사내 욕심이 많은 여자였다. 그녀는 남편인 무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위라는 이름을 가진 신하와 정을 통하곤 했다. 주위 사람들도 쉬쉬하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무왕의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침소로 사내를 불러들였다. 세월이 흐르고 무왕의 아내가 병이 들었다. 그녀의 병은 나날이 깊어져 마침내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 그즈음 그녀는 지금까지 통정을 한 위를 불러들여 말했다. 나는 그동안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알면서도 너를 감싸주었다.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는 날 너도 나를 따라 죽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위는 얼른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다. 사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위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곤란한 문제는 있습니다. 곤란한 문제라니? 황후께서는 죽은 뒤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사후 세계가 없다면 제가 따라 죽어도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죽어서도 남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위를 부른 것이었는데 그의 대답을 듣고 보니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데려가려고 그의 말을 부인했다. 걱정할 거 없다. 나는 사후세계 따위는 믿지 않으니까. 그러자 위가 다시 대답했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 저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신다면 먼저 가 계신 황제께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게 아닙니까? 결국 무왕의 아내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하의 왕비, 지상의 거린. 옛날에 마음씨 고운 과부에게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딸은 어머니와는 달리 허영심이 많고
교만했다. 마을 총각들이 그녀에게 수없이 청혼을 했으나 그녀는 번번이 거절했다. 그녀는 더욱 콧대가 높아져 갔다. 어느 날 밤 딸은 으리으리한 동마차를 탄 왕자가 나타나 자신에게 청혼하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신이 나서 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며칠 뒤에는 은마차를 타고 온 왕자가, 다시 며칠 뒤에는 금마차를 타고 온 왕자가 그녀에게 청혼하는 꿈을 꾸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신바람이 나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딸의 교만함이 더해지자 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타일렀다. 얘야, 사람이 지나치게 교만해지면 반드시 재앙에 휩싸이게 되는 법이란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의 충고를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 앞에 금마차와 은마차, 동마차가 한 번에 달려와서 멈춰 섰다. 금마차에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 타고 있었다. 청년은 마차에서 내려 그녀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저와 따님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청년의 말이 끝나자 은마차와 동마차에서 시종들이 선물을 한 알음씩 들고 내렸다. 어머니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딸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그녀는 청년이 가지고 온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 내 꿈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워서 청년에게 궁금한 것 한 가지를 물었다. 당신네 집에서는 무슨 음식을 주로 먹지요? 청년이 대답했다. 저희 집에서는 금과 은, 동으로 만든 빵을 먹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먹고 살지요? 저희들은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걸요. 어머니는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딸은 그 소리를 듣자 더욱 좋아하며 어머니가 말릴 틈도 없이 청년의 금마차에 훌쩍 몸을 실었다. 그러자 이내 마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제발 몸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마차는 산골의 큰 바위 앞에서 멈춰 서더니 바위에 난 큰 구멍 속으로 천둥과 같은 소리를 내며 들어갔다. 마차는 컴컴한 터널 속으로 빨려들듯이 미끄러져 내려갔다. 한참을 가다 보니 다시 환한 세상이 보였다. 자, 다 왔으니 내리시오. 여긴 내가 다스리는 왕국이요. 알고 보니 청년은 지하 금속 왕국의 왕이었다. 주변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성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녀는 성 안으로 들어가 사방에 가득 차 있는 보석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당신 것이요. 자, 식사를 합시다. 먼 여행 끝이라 유난히 배가 고파 왕은 미리 음식을 준비시켜 놓은 터였다.
그런데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은 모두가 금이나 은, 돈과 같은 금속으로 된 것들 뿐이었다. 그녀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저는 이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으니 밀로 만든 빵을 주세요. 그러나 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나라에는 그런 빵이 없소. 이렇게 맛있는 금빵, 은빵을 두고 왜 하필 밀빵을 찾는 것이오?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한 그녀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녀는 제발 밀로 만든 빵을 구해달라고 애걸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오. 더구나 당신은 이 나라에서 먹는 빵이 모두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좋아하지 않았소. 그 후 왕은 그녀가 너무 불쌍해 한 달에 한 번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녀는 지상에 나오면 정신없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맸다. 그 모습은 거린과 다를 바가 없었다. 소녀의 화분. 어느 마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 왔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일을 벌였다.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관가로 와서 사또가 주는 꽃씨를 가져가서 심으라는 것이었다. 1년 뒤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꾼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단 내가 준 꽃씨만을 사용해야 한다. 큰 상을 준다는 사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귀가 솔깃해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상을 받겠다고 마음속으로 벼렸다. 사또가 말했던 1년의 시간이 지났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꽃이 핀 화분을 하나씩 들고 관가로 몰려갔다. 사또는 사람들이 가져온 화분의 꽃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또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사또, 예쁜 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던 이방이 물었으나 사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꽃을 모두 살펴보고 마지막에 어린 소녀의 화분 하나만 남게 되었다. 소녀는 화분을 들고 사또 앞으로 나갔다. 그런데 소녀의 화분에는 꽃이 없었다. 사또가 주신 꽃씨로 1년 동안 정성을 다해 물을 주고 키워봤지만 지금까지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사또님. 그러자 사또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니다. 죄송할 게 없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준 꽃씨는 끓는 물에 넣었던 것이라 싹이 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꽃을 들고 온 자들은 모두 나를 속인 것이다. 사또는 약속대로 순박한 소녀에게 큰 상을 내렸다. 해롭지 않은 선물. 하루는 퇴계 이황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다. 그 사람은 고기와 필묵을 선물로 가져왔는데 이황은
필묵만 받고 고개는 돌려보냈다. 이를 지켜본 제자 하나가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선생님, 만약 의롭지 못한 물건이라면 필묵도 돌려보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건물만 받고 큰 물건을 돌려보내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왕이 웃으며 대답했다. 옛 성현의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비단과 인삼을 선물이라며 가져왔을 때 주자는 인삼만 받고 비단은 돌려보냈다. 주자도 작은 물건만 받고 큰 물건은 돌려보낸 것이군요. 그렇다. 그렇게 처신한 까닭은 가져온 선물을 모두 거절하면 그 사람과 절교를 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벼운 선물은 받아서 절교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고 큰 물건은 돌려보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이왕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의리를 더 중시했기 때문에 그 같은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남에게 받은 선물은 즉시 친지나 이웃,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곳간에 재물이 쌓인 적이 없었다. 멍석에 말린 호랑이. 어느 산골에 노파가 혼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산중에서 내려와 노파에게 사정을 했다. 제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노파는 먹을 것이라곤 무밖에 없어 밭에서 물을 캐다 주었다. 실컷 배를 채운 호랑이는 노파에게 인사를 한 뒤 사라졌다. 그런데 며칠 뒤에 노파가 무 밭에 나가보니 고랑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웬일인가 하고 살펴보니 고랑마다 호랑이 발자국이 보였다. 호랑이가 또 배가 고파 내려왔었나 보군. 노파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하루 종일 밭을 일구었다. 그러나 며칠 뒤에도 또 그 며칠 뒤에도 밭에 나갈 때마다 호랑이가 짓밟아 엉망이 되어 있었다. 노파는 호랑이의 소행이 괘씸하여 혼을 내주기로 했다. 하루는 무밭에 나가 지키고 있다가 호랑이가 나타나자 말했다. 오늘 밤에는 특별히 맛있는 팥죽을 쑤어 놓을 테니 집으로 오거라.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장독간에 화로를 두고 부엌에는 물통에 고춧가루를 풀어두었다. 그리고 부엌문 밖에는 쇠똥을 잔뜩 깔아놓고 마당에는 멍석을 펴두었다. 읽고 밤이 되자 호랑이가 나타나 말했다. 할머니, 방이 추운데요? 노파가 대답했다. 그럼 장독간에 가서 화로를 갖고 오너라. 장독간에 간 호랑이가 말했다. 할머니, 불씨가 꺼져서 따뜻하지 않아요. 노파가 말했다. 그럼 입으로 불어서 불씨를 살리거라. 노파의 말대로 호랑이는 화로에 숯불을 불다가 재가
눈에 들어갔다. 아이고 따가워. 눈에 불티가 들어갔어요. 그럼 부엌에 물통이 있으니 가서 눈을 씻거라. 허둥지둥 부엌으로 들어간 호랑이는 물통을 들어 눈에 들이붓더니 자지러지듯 비명을 질렀다. 으아, 눈이 더 따가워. 호랑이는 그제야 노파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부엌을 뛰쳐나오다가 쇠똥에 미끄러져 마당으로 나뒹굴었다. 그러자 마당에 깔아둔 멍석 위로 구르며 자연스레 몸이 둘둘 말려 꼼짝 못하게 되었다. 노파는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열흘 동안 굶긴 뒤에 풀어주었다. 그 뒤 산속으로 들어간 호랑이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누구의 잘못인가? 어느 조그마한 시골 초등학교에 한 장학관이 시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장학관은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살펴보았답니다. 마침 사회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의 교탁 위에는 지구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학관이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구의는 왜 기울어져 있나요? 이 질문을 받은 어린 학생은 얼굴이 빨개져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대답에 장학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서 있던 선생님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런 대답이 나오게 하십니까? 그러자 담임 선생님도 얼굴을 붉히면서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이 지구인은 처음 사올 때부터 원래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장학관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장학관은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교장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께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주의를 주었습니까? 교재를 살 때에는 절대로 고물상에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입으로 내는 상처.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뱀에게 비난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한 동물이 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사자는 먹이를 일단 쓰러뜨린 다음에 먹고, 늑대는 먹이를 찢은 다음에 먹어. 그런데 뱀 너는 먹이를 그대로 몽땅 꿀꺽 삼켜버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자 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터무니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적어도 입으로는 상처를 입히지 않거든. 진짜 부끄러운 사람. 어느 마을에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대머리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벗겨진 머리를 감추려고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여름에는 햇볕을 가리는 밀짚 모자를 썼고, 겨울이 되면 털모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맨머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내는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가면 내가 대머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가발을 써도 될 거야. 대머리 사내는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구에다가 머리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대머리가 감쪽같이 감춰졌습니다. 대머리 사내는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부르면서 말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 대머리 사내가 쓰고 있던 가발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사내의 맨머리가 훤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와,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대머리였어.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사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웃어댔습니다. 뭐가 우스워서 그렇게 웃어대시오? 사내는 말에서 내려 가발을 집어들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것도 아닌 머리털이 바람에 날린 게 이상할 게 뭐 있어. 자기 머리털을 이렇게 떼어버린 사람들이 더 이상하지. 두 명의 엄마. 어느 날 두 여인이 현명한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들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중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인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제 아들입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누구의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 공평하게 나누어 갖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 아이를 칼로 잘라 둘로 나누어라. 그러자 갑자기 한 여인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제발 칼로 나누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 생각은 어떠냐? 솔로몬 왕이 또 다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에게 아이를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칼로 나누어 갖겠습니다. 알았다. 솔로몬 왕은 경비병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울부짖는 여자에게 아이를 내주었답니다. 이 아이는 그대의 아이다.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이유.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 모을 줄만 알았지 도무지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어 못 사람들에게 지독한 구두쇠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큰 마음을 먹고 관청으로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내놓을 테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는 우쭐거리며 관리에게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가난한 친구가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 친구는 비록 가난하지만 식견이 뛰어난 선비였다. 친구가 찾아오자 그는 얼굴을 붉혀 흥분하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며칠 전에 내가 직접 관청으로 찾아가 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하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나? 친구가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자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암소와 돼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게 해. 선비 친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암소와 돼지가 만나서 이야기했네. 돼지가 불만이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다네. 왜 사람들은 자기보다 암소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일세. 부자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야, 암소가 돼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 아닌가? 선비 친구가 여전히 빙긋이 웃음을 머금은 채 대답했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네. 한번 생각해보게. 세상에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나? 아무리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지 않는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암소가 돼지보다 값이 더 나가기 때문이네. 그러자 선비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돼지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야, 밤낮 먹기만 하지 주는 것은 별로 없지. 하지만 죽어서는 맛있는 고기와 뼈를 제공하지 않나? 그럼 암소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나? 그야. 부자는 뭔가 깨달은 것이 있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암소는 죽어서 고기와 가죽과 뼈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있을 때도 우유를 준다네. 사람들이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네. 선비 친구의 말에 부자는 비로소 자신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옛날 충청도 지방에 이름난 효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박씨성과 윤씨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남들이 다 아는 이름난 효자였지만 정작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 각자의 부모를 어떻게 모시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윤씨 효자가 박씨 효자의 효행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늘도 감동한다는 그 효성을 지니셨다 하여 배우러 왔습니다. 윤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별 말씀을. 저도 형씨의 효성을 들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방으로 들어오자 박씨는 이름난 효자답게 먼저 윤씨 어머니의 안부부터 물었다. 날씨가 매우 찬데 요즘 자당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잖아도 요즘 날이 너무 추워서 안방 아랫목에 두툼한 비단 이불을 깔아드리고 입이 심심하실까봐 맛난 다과를 만들어서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씨의 자당께 인사를 여쭈어야 할 텐데 아까부터 뵙지를 못하겠군요. 어디 외출하셨나요? 박씨는 대답 대신 가만히 뒷곁으로 다 있는 쪽문을 열었다. 그러자 뒷곁 채마밭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하나가 언 땅에 호미질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아니, 저분이 형씨의 자당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찾아온 것 같군. 세상에 이런 불효가 어디 있단 말이오? 난 이만 돌아가겠소. 윤씨가 화를 내며 일어서자 박씨가 말했다. 나는 어머님을 모실 때 절대 무엇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편하시도록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시도록 해드린답니다. 그 말에 윤씨는 화를 낸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인내를 일깨워준 친구의 조언. 옛날에 같은 서당에서 학문을 익힌 친구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열심히 학문을 닦아 한 친구가 먼저 벼슬길에 올랐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다른 한 친구도 관직을 얻어 임지로 가게 되었다. 임지로 부임하기 전날 뒤에 관직을 얻은 자는 친구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는 예전에 함께 학업을 했던 친구도 참석했다. 그는 막 이제 임지로 떠나는 친구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겪어보니 관직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네. 앞으로 많은 일을 참아야 할 것일세. 알겠네. 자네의 충고를 잊지 않겠네. 시간이 흘러 연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 먼저 벼슬길에 나섰던 친구가 다시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참아야 하네. 허허, 알겠네. 꼭 그렇게 하지. 연애가 끝나 친구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다. 벼슬을 하고 있는 친구는 맨 마지막으로
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그에게 당부했다. 꼭 명심하게 참고 또 참아야 하네. 그러자 그는 지겹다는 표정을 지으며 발끈 화를 냈다. 아니, 친구가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알았다는데 왜 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하나? 그 말에 친구는 실망스러운 낯이 되어 중얼거렸다. 그것 보게나. 이제 겨우 같은 말을 3번 했을 뿐인데 그것도 참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세. 그는 친구의 말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부자는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일.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 2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 농부는 논농사, 밭농사,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일해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다른 한 농부는 부자가 된 농부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했다. 하루는 가난한 농부가 부자 농부를 찾아가 돈을 많이 모은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부자 농부는 자신이 성공한 비결을 차근차근 일러주었다. 일단 돈을 벌면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결입니다. 부자 농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쓰지 말라는 말로만 일관했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부자 농부의 집을 나선 가난한 농부의 머리에는 오로지 돈을 쓰지 말라는 말만 뱅뱅 돌았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돈을 쓰지 말자. 그는 굳게 결심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주막이 보이자 그리로 들어갔다.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 배가 출출한 걸. 그는 부자 농부가 한 말은 까맣게 잊고 막걸리와 고기 국밥으로 배를 채웠다. 그 후로도 그는 평소처럼 배고프면 배불리 먹고 졸리면 아무 때고 잠을 잤다. 그러다 보니 좀채 돈이 모일 사이가 없었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는 다시 한번 부자 농부에게 찾아갔다. 전후 사정을 들은 부자 농부는 가난한 농부를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 밑으로 데리고 갔다. 이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릴 수 있겠소? 사람 키에 10배도 넘은 높은 나무라 겁이 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꼭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가난한 농부는 나무로 기어올라 나뭇가지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 손을 놓으라고 주문했다. 가난한 농부는 더욱 겁이 났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 나무 아래에서 부자 농부가 소리쳤다. 이번에는 나머지 한쪽 팔도 놓아보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난한 농부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보시오. 지금 나더러 이 나무에서 떨어져 죽으라는 말이오. 당신이 돈푼이나 있다고 사람을 놀리는 거요. 부자 농부는 나무에 매달린 채 버둥거리는 농부를 향해 말했다. 그렇다면 죽을 수야 없으니 이제 그만 내려오시오. 가난한 농부가 내려오자마자
자기를 희롱했다며 부자 농부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그러자 부자 농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진정하시오. 나는 당신의 부탁대로 부자가 되는 법을 똑똑히 가르쳐 준 것뿐이요.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방금 전에 당신이 두 손을 다 놓으면 떨어져 죽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것이오? 바로 그것이오. 일단 돈이 자기 손에 들어오면 마치 높은 곳에서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있는 듯 돈을 꽉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오. 나는 처음에 당신이 찾아왔을 때도 돈을 쓰지 말아야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당신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다시 한번 깨우쳐 준 것뿐이요. 사실 부자가 되는 일은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요. 가난한 농부는 그제야 부자 농부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렸다. 그 후 가난한 농부는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이 날 때마다 나무 위에 매달려 있던 그날의 일을 떠올리곤 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에는 그도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으뜸. 옛날에 3명의 왕자를 둔 왕이 있었다. 3 왕자는 모두 글을 많이 읽어 영리했다. 세월이 흘러 왕이 늙자 후계를 정하기 위해 고민하던 왕은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현자를 불러 상의하게 되었다. 현자는 3 왕자가 한자리에 모인 데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만약 왕자들께서 세상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떤 새가 되길 원하십니까? 첫째 왕자가 대답했다. 나는 매가 될 것입니다. 매는 새들 중에서도 강하고 날렵하여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둘째 왕자가 대답했다. 나는 독수리가 되겠습니다. 독수리는 용맹하기가 으뜸이어서 새 중의 왕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셋째 왕자가 대답했다. 나는 까치가 되겠습니다. 까치는 남을 해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길조로 여기는 성스러운 새이기 때문입니다. 왕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현자는 왕에게 찾아가 말했다. 첫째 왕자는 성취욕이 강하여 한때는 흥할 것이지만 결국 많은 적이 생겨 전쟁이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왕자는 용맹하여 통치력은 강할 것이지만 결국 백성들의 원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셋째 왕자는 강하지도 용맹하지도 않으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 능히 적을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자의 말을 들은 왕은 망설임 없이 셋째를 후계자로 삼았다. 욕심에는 끝이 없다. 옛날 하늘나라에서 신선 하나가 땅으로 내려왔다. 그는 지상에서 가장 욕심이 없는 자를 데려오라는 천재의 명을 받들고 있었다. 천재는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줄 생각이었다. 신선은 어느 산 옆을 지나다가 온화한 얼굴을 지닌 중년의 사내를 만났다. 내가 저기 보이는 큰 바위를 금덩이로 만들어 줄 테니 갖겠느냐?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싫다 했다. 왜 금이 싫으냐? 그게 아니라 저 산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신선은 이내 그자의 욕심에 혀를 내두르며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이라도 더 큰 금을 갖기를 바랬다. 그래서 신선은 어린 사람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어린 자들은 아직 세상의 탐욕에 그나마 적게 물들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신선은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반듯하게 생긴 소년 하나를 만났다. 내가 저기 보이는 큰 바위를 금덩이로 만들어 줄 테니 갖겠느냐? 소년이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까지 바위만한 금덩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녕 저 바위만한 금을 갖지 않겠느냐? 예. 정말 금이 탐나지 않느냐? 신선은 거듭하여 물었지만 소년은 금덩어리를 갖지 않겠다는 얘기만 반복했다. 오, 이제야 제대로 사람을 찾았구나. 신선은 이제야 할 일을 다한 것 같아 너무 기뻤다. 그래서 소년의 소원 하나를 들어줄 요량으로 그에게 물었다. 내 뜻이 참 갸륵하구나. 내가 이 손가락으로 내 소원을 이루게 해줄 테니 하나만 말해보거라. 그러자 소년이 천진스럽게 말했다. 바위 덩어리나 산을 단숨에 금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선님의 그 손가락을 제게 주십시오. 세 사람의 주검과 금덩이. 세 젊은이가 숨이 끊긴 채 길가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 중 하나는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나머지 둘은 아무 상처 없이 죽어 있었다. 그런데 세 사람 옆에는 주먹만한 금덩이가 놓여 있었다. 이들이 숨을 거두게 된 사연은 이러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다. 우리가 함께 발견했으니 공평하게 3등분 하자. 세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술을 한 잔 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주막으로 달려갔다. 술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저 두 놈만 없애버리면 금덩이는 온전히 내 것이 될 텐데. 욕심이 생긴 그는 술에 독약을 넣었다. 그런데 이 무렵 술을 사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두 친구도 똑같이 흑심을 품었다. 그 친구를 없애버리면 금덩이를 반으로 나눠 가질 수 있을 텐데. 에이, 그럼 없애버리기로 하자. 사전에 입을 맞춘 두 사람은 술병을 들고 오는 친구가 보이자마자 달려들어 돌로 머리를 쳐 죽여버렸다. 자, 이제 우리 둘이 축배를 드세.
두 사람은 독약이 든 술을 나눠 마셨다. 잠시 후 길가에는 세 사람의 주검과 주인 없는 금덩이 하나가 뒹굴게 되었다. 처음에 잘못 들어선 길. 어느 유명한 화가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 한 장을 가지고 노인이 찾아왔다. 노인이 유명한 화가에게 말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림입니다. 이 그림 좀 평가해 주십시오. 화가는 노인의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노인의 그림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으나 진실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고 장면 장면마다 잔재주만 피운 흔적이 역력했다. 화가는 노인에게 이 그림을 어떻게 평가해 주어야 할지 고민이었다. 하지만 사실대로 평가해 주는 것이 예술가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했기에 화가는 자신이 느낀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그랬더니 노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역력하게 깃들었다. 잠시 후 노인은 또 다른 그림 한 장을 화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이것은 젊은 화가 지망생이 그린 것입니다. 노인이 건네준 그림을 보는 순간 화가는 깜짝 놀랐다. 오,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린 젊은이가 있다니. 대단하군요. 예술적인 감각과 창조력이 대단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친구가 누굽니까? 감탄을 아끼지 않고 있는 화가에게 노인이 말했다. 이 그림은 제가 40년 전에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자신의 과거를 화가에게 들려주었다. 노인은 젊어서 지금 화가에게 보여준 그림을 당시 유명한 화가에게 보여주어 극찬을 받았다. 그러나 그 극찬은 오히려 노인에게 해가 되었다. 칭찬을 들은 이후로 노인은 오만해져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겠다며 기이한 파경만을 탐닉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노인은 정체불명의 기괴한 그림만을 그리며 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더구나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만은 버리고 있지 않았으나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 있었다. 돌멩이가 가득 찬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다. 그 영감은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일전 한 푼 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느 해 인간은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 대부분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둘 굶어 죽어 나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거기다가 모아놓은 돈을 잃어버릴까봐 늘 전전긍긍했다. 혹시 도둑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영감은 궁리 끝에 자기 집 담벼락에 몰래 큰 항아리를 붓고 돈이 모이기만 하면 거기에 갖다 넣었다. 그것도 불안해서 아침 저녁으로 항아리가 안전한지 확인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두쇠 영감은 여느 날처럼
항아리를 확인하려고 뚜껑을 열어보았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돈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항아리 속에는 엽전 대신 돌멩이가 가득 들어 있었다. 영감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이웃 마을에 사는 구두쇠 영감의 친구가 찾아왔다. 영감이 돈을 몽땅 도둑 맞고 망연자실해 있는 광경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뭘 그리 넋을 놓고 앉아있는가? 어차피 그 항아리에 들어있던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을 작정 아니었나? 그렇다면 항아리 속에 든 것이 돌멩이든 돈이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인간의 끝없는 욕정. 진나라 무왕의 아내는 보통 여자와는 달리 질투심과 사내 욕심이 많은 여자였다. 그녀는 남편인 무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위라는 이름을 가진 신하와 정을 통하곤 했다. 주위 사람들도 쉬쉬하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무왕의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침소로 사내를 불러들였다. 세월이 흐르고 무왕의 아내가 병이 들었다. 그녀의 병은 나날이 깊어져 마침내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 그즈음 그녀는 지금까지 통정을 한 위를 불러들여 말했다. 나는 그동안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알면서도 너를 감싸주었다.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는 날 너도 나를 따라 죽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위는 얼른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다. 사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위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곤란한 문제는 있습니다. 곤란한 문제라니? 황후께서는 죽은 뒤에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사후 세계가 없다면 제가 따라 죽어도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죽어서도 남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위를 부른 것이었는데 그의 대답을 듣고 보니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데려가려고 그의 말을 부인했다. 걱정할 거 없다. 나는 사후세계 따위는 믿지 않으니까. 그러자 위가 다시 대답했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 저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신다면 먼저 가 계신 황제께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게 아닙니까? 결국 무왕의 아내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하의 왕비, 지상의 거린. 옛날에 마음씨 고운 과부에게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딸은 어머니와는 달리 허영심이 많고 교만했다. 마을 총각들이 그녀에게 수없이 청혼을 했으나 그녀는 번번이 거절했다. 그녀는 더욱 콧대가 높아져 갔다. 어느 날 밤 딸은 으리으리한 동마차를 탄 왕자가 나타나 자신에게 청혼하는 꿈을 꾸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신이 나서 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며칠 뒤에는 은마차를 타고 온 왕자가, 다시 며칠 뒤에는 금마차를 타고 온 왕자가 그녀에게 청혼하는 꿈을 꾸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신바람이 나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딸의 교만함이 더해지자 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타일렀다. 얘야, 사람이 지나치게 교만해지면 반드시 재앙에 휩싸이게 되는 법이란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의 충고를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 앞에 금마차와 은마차, 동마차가 한 번에 달려와서 멈춰 섰다. 금마차에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 타고 있었다. 청년은 마차에서 내려 그녀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저와 따님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청년의 말이 끝나자 은마차와 동마차에서 시종들이 선물을 한 알음씩 들고 내렸다. 어머니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딸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그녀는 청년이 가지고 온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 내 꿈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워서 청년에게 궁금한 것 한 가지를 물었다. 당신네 집에서는 무슨 음식을 주로 먹지요? 청년이 대답했다. 저희 집에서는 금과 은, 동으로 만든 빵을 먹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먹고 살지요? 저희들은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걸요. 어머니는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딸은 그 소리를 듣자 더욱 좋아하며 어머니가 말릴 틈도 없이 청년의 금마차에 훌쩍 몸을 실었다. 그러자 이내 마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제발 몸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마차는 산골의 큰 바위 앞에서 멈춰 서더니 바위에 난 큰 구멍 속으로 천둥과 같은 소리를 내며 들어갔다. 마차는 컴컴한 터널 속으로 빨려들 듯이 미끄러져 내려갔다. 한참을 가다 보니 다시 환한 세상이 보였다. 자, 다 왔으니 내리시오. 여긴 내가 다스리는 왕국이요. 알고 보니 청년은 지하 금속 왕국의 왕이었다. 주변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성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녀는 성 안으로 들어가 사방에 가득 차 있는 보석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당신 것이오. 자, 식사를 합시다. 먼 여행 끝이라 유난히 배가 고파 왕은 미리 음식을 준비시켜 놓은 터였다. 그런데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은 모두가 금이나 은, 동과 같은 금속으로 된 것들 뿐이었다. 그녀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저는 이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으니 밀로 만든 빵을 주세요.
그러나 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나라에는 그런 빵이 없소. 이렇게 맛있는 금빵, 은빵을 두고 왜 하필 밀빵을 찾는 것이오?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한 그녀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녀는 제발 밀로 만든 빵을 구해달라고 애걸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오. 더구나 당신은 이 나라에서 먹는 빵이 모두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좋아하지 않았소. 그 후 왕은 그녀가 너무 불쌍해 한 달에 한 번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녀는 지상에 나오면 정신없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맸다. 그 모습은 거린과 다를 바가 없었다. 소녀의 화분. 어느 마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 왔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일을 벌였다.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관가로 와서 사또가 주는 꽃씨를 가져가서 심으라는 것이었다. 1년 뒤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꾼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단 내가 준 꽃씨만을 사용해야 한다. 큰 상을 준다는 사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귀가 솔깃해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상을 받겠다고 마음속으로 벼렸다. 사또가 말했던 1년의 시간이 지났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꽃이 핀 화분을 하나씩 들고 관가로 몰려갔다. 사또는 사람들이 가져온 화분의 꽃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또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사또, 예쁜 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던 이방이 물었으나 사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꽃을 모두 살펴보고 마지막에 어린 소녀의 화분 하나만 남게 되었다. 소녀는 화분을 들고 사또 앞으로 나갔다. 그런데 소녀의 화분에는 꽃이 없었다. 사또가 주신 꽃씨로 1년 동안 정성을 다해 물을 주고 키워봤지만 지금까지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사또님. 그러자 사또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니다. 죄송할 게 없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준 꽃씨는 끓는 물에 넣었던 것이라 싹이 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꽃을 들고 온 자들은 모두 나를 속인 것이다. 사또는 약속대로 순박한 소녀에게 큰 상을 내렸다. 해롭지 않은 선물. 하루는 퇴계 이황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다. 그 사람은 고기와 필묵을 선물로 가져왔는데 이황은 필묵만 받고 고기는 돌려보냈다. 이를 지켜본 제자 하나가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선생님, 만약 의롭지 못한 물건이라면 필묵도 돌려보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건물만 받고
큰 물건을 돌려보내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왕이 웃으며 대답했다. 옛 성현의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주자에게 비단과 인삼을 선물이라며 가져왔을 때 주자는 인삼만 받고 비단은 돌려보냈다. 주자도 작은 물건만 받고 큰 물건은 돌려보낸 것이군요. 그렇다. 그렇게 처신한 까닭은 가져온 선물을 모두 거절하면 그 사람과 절교를 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벼운 선물은 받아서 절교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고 큰 물건은 돌려보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이왕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의리를 더 중시했기 때문에 그 같은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남에게 받은 선물은 즉시 친지나 이웃,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곳간에 재물이 쌓인 적이 없었다. 멍석에 말린 호랑이. 어느 산골에 노파가 혼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산중에서 내려와 노파에게 사정을 했다. 제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노파는 먹을 것이라곤 무밖에 없어 밭에서 물을 캐다 주었다. 실컷 배를 채운 호랑이는 노파에게 인사를 한 뒤 사라졌다. 그런데 며칠 뒤에 노파가 무 밭에 나가보니 고랑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웬일인가 하고 살펴보니 고랑마다 호랑이 발자국이 보였다. 호랑이가 또 배가 고파 내려왔었나 보군. 노파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하루 종일 밭을 일구었다. 그러나 며칠 뒤에도 또 그 며칠 뒤에도 밭에 나갈 때마다 호랑이가 짓밟아 엉망이 되어 있었다. 노파는 호랑이의 소행이 괘씸하여 혼을 내주기로 했다. 하루는 무밭에 나가 지키고 있다가 호랑이가 나타나자 말했다. 오늘 밤에는 특별히 맛있는 팥죽을 쑤어 놓을 테니 집으로 오거라.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장독간에 화로를 두고 부엌에는 물통에 고춧가루를 풀어두었다. 그리고 부엌문 밖에는 쇠똥을 잔뜩 깔아놓고 마당에는 멍석을 펴두었다. 이윽고 밤이 되자 호랑이가 나타나 말했다. 할머니, 방이 추운데요? 노파가 대답했다. 그럼 장독간에 가서 화로를 갖고 오너라. 장독간에 간 호랑이가 말했다. 할머니, 불씨가 꺼져서 따뜻하지 않아요. 노파가 말했다. 그럼 입으로 불어서 불씨를 살리거라. 노파의 말대로 호랑이는 화로에 숯불을 불다가 재가 눈에 들어갔다. 아이고 따가워. 눈에 불티가 들어갔어요. 그럼 부엌에 물통이 있으니 가서 눈을 씻거라. 허둥지둥 부엌으로 들어간 호랑이는 물통을 들어 눈에 들이붓더니
자지러지듯 비명을 질렀다. 으아, 눈이 더 따가워. 호랑이는 그제야 노파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부엌을 뛰쳐나오다가 쇠똥에 미끄러져 마당으로 나뒹굴었다. 그러자 마당에 깔아둔 멍석 위로 구르며 자연스레 몸이 둘둘 말려 꼼짝 못하게 되었다. 노파는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열흘 동안 굶긴 뒤에 풀어주었다. 그 뒤 산속으로 들어간 호랑이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누구의 잘못인가? 어느 조그마한 시골 초등학교에 한 장학관이 시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장학관은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살펴보았답니다. 마침 사회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의 교탁 위에는 지구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학관이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구의는 왜 기울어져 있나요? 이 질문을 받은 어린 학생은 얼굴이 빨개져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대답에 장학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서 있던 선생님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런 대답이 나오게 하십니까? 그러자 담임 선생님도 얼굴을 붉히면서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이 지구인은 처음 사올 때부터 원래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장학관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장학관은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교장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께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주의를 주었습니까? 교재를 살 때에는 절대로 고물상에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입으로 내는 상처.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뱀에게 비난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한 동물이 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사자는 먹이를 일단 쓰러뜨린 다음에 먹고, 늑대는 먹이를 찢은 다음에 먹어. 그런데 뱀 너는 먹이를 그대로 몽땅 꿀꺽 삼켜버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자 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터무니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적어도 입으로는 상처를 입히지 않거든. 진짜 부끄러운 사람. 어느 마을에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대머리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벗겨진 머리를 감추려고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여름에는 햇볕을 가리는
밀짚 모자를 썼고 겨울이 되면 털모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맨머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내는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가면 내가 대머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가발을 써도 될 거야. 대머리 사내는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구에다가 머리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대머리가 감쪽같이 감춰졌습니다. 대머리 사내는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부르면서 말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 대머리 사내가 쓰고 있던 가발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사내의 맨머리가 훤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와,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대머리였어.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사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웃어댔습니다. 뭐가 우스워서 그렇게 웃어대시오? 사내는 말에서 내려 가발을 집어들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것도 아닌 머리털이 바람에 날린 게 이상할 게 뭐 있어. 자기 머리털을 이렇게 떼어버린 사람들이 더 이상하지. 두 명의 엄마. 어느 날 두 여인이 현명한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들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중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인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제 아들입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누구의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 공평하게 나누어 갖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 아이를 칼로 잘라 둘로 나누어라. 그러자 갑자기 한 여인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제발 칼로 나누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 생각은 어떠냐? 솔로몬 왕이 또 다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에게 아이를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칼로 나누어 갖겠습니다. 알았다. 솔로몬 왕은 경비병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울부짖는 여자에게 아이를 내주었답니다. 이 아이는 그대의 아이다.